네,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페이지 보시면은 2절에 이제 저희가 심리학 분야에서 기초 심리학이 있었고 이제 다른 영역에는 응용 심리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제 응용 심리학이 있고요. 자, 보시면은 기초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 지식들을 이제 적용하는 심리학 분야를 우리가 응용 심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리학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어떻게 삶의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각 심리학 하위 분야들을 이제 우리가 묶어서 응용 심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임상심리, 상담심리, 학교, 교육, 산업 및 조직심리, 범죄, 사회심리 등이 포괄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사회심리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해요. 기초심리로 가기도 하고요. 현상을 순수하게 연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초심리학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응용심리로 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응용심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임상심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에 있는 자. 현대인들이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네, 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현대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에도 이랬을 거야. 근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노동 시간도, 노동 강도, 뭐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이게 이제 육체적인 것보다 인지적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누구나 마음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성격 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습 장애, 발달, 주의력 결핍, 섭식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걸 도와주는 게 임상심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드리긴 그렇고 네. 근데 웃고 있어. 근데 우리도 사회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어쨌든 뭐 회사를 가야 되고 뭐 학교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장면에서 누구나 하나씩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면이 원래 나의 원래 본 페이스하고 너무 격차가 크다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진문을 나갈 때 가면 쓰고 나가서 사실 웃고 싶지 않은데 사회 장면이니까 웃고 집에 들어와서 너무 지쳐가지고 이걸 빼고 이 격차가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감정 노동자들이다라고 이제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속 웃고 계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클 수 있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이제 응용 심리학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으면 기초심리학에서 연구를 했으면 이거를 잘 적용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일상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공황장애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뭐 갑자기 공황장애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발생을 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너무 무섭죠. 왜냐하면 나는 어제까지도 너무 잘 탔거든. 대중교통을. 근데 한번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또 그럴까 봐. 내가 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대중교통 사람이 밀폐된 장소를 못 간다든지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아예 못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간대를 자꾸 피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일상이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임상심리학에서는 뭐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아까 보셨던 뭐 섭식장애라든지 아니면 성격장애 다양한 형태의 장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병을 다루고 있었고는 있지만
뭐 사회복지라든지 상담심리, 건강심리,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지금 건강심리학은 빠져 있기는 한데 건강심리학도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웰빙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건강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상담심리라든지 뭐 다른 학문들하고도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심리나 사회복지도 우리가 이제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하고 임상심리의 어떤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복지는 좀 더 물리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가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알려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임상심리학에서는 이제 병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과학적인 원리 뭐 이런 것들 범주,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과 심리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는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적 개입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개입을 하면은 이쪽에서는 치료적 개입을 한다는 거에서 이제 차이가 나고요. 네, 연구도 하고요. 임상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왜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 진단, 이게 연구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만나고 행동 관찰, 심리 검사 여러 가지 형태를 해서 이거는 정말 장애로 봐야 된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평가 진단이 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거는 상담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 왜냐면 우리가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볍게 알 수 있는 게 뭐 ADHD. 근데 ADHD가 이게 보통 대부분의 약물을 먹어요. 근데 물론 약물을 먹지 않고도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약물을 먹었을 때 훨씬 더 치료가 잘 돼요. 그러면 이제 상담만 했을 때 하고는 다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물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떤 약물이 적합한지,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에서는 이런 내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 자문의 역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임상심리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임상심리학의 시조세이시고요. 임상심리학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사실 심리학 개론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우리 교재에는 이제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임상심리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위트머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1896년에 펜실베니아 대학에 이제 최초로 심리 클리닉을 이분이 이제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탄생이 됐고요. 근데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학교심리학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해서 교육청장에서 아동들의 어떤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하셨어요. 네. 뭐 시험에는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임상심리학 옆에 위트머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아마 뒤에서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앞에서 넣었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시긴 한데 위트머시고요. 자, 그래서 임상심리 1번에 보시면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학문이고요. 임상 장면에서 심리 검사를 실시를 하고 행동 장애의 진단은 도움을 주고요. 이상 행동을 연구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위기들, 뭐 다양한 형태의 아니면 현실감의 어떤 상실, 뭐 심각한 증상, 조현병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정신분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문제 행동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분들이 그 병원에서 이제 심리평가 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계시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상담심리 있는데, 상담심리는 임상심리에 비해서 좀 더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성격적인 문제, 그러니까는 약간 약물 치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 상담심리 장면에 오시는 분들도 약물 치료랑 병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케이스가 조금 더 우리가 임상심리 쪽의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시면은
이 뭐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담만 갖고는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약물을 먹으려면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임상심리 쪽에서 같이 협업하는데 이제 상담심리는 조금 더 가벼운 성격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적응 문제, 뭐 대인관계나 정서, 진로, 뭐 아니면 부부관계, 가족,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내담자라고 되어 있는데 내담자를 고객이에요, 고객. 근데 이제 이거를 상담 장면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영어로는 클라이언트인데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내담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손님이나 고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내담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자기 문제를 잘 인식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 아니면 나의 어떤 인지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상담자가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사람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끔 상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뭐 본인을 성찰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성찰을 하려면 사실 인지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부분이 성숙해져야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고, 옆에서 그렇게 같이 가는데 이제 지지해주고 뭐 이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다양한 상담 이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심리학의 분야에 뭐 임상심리, 상담심리, 뭐 지각심리, 뭐 아까 발달심리, 그러니까 각 밑에 또 이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제 그 이론들의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면 그 기법들을 이제 각각 문제를 갖고 있는 찾아오는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를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뭐 부부, 어떤 사람은 뭐 정서적인 부분들, 어떤 사람은 행동적인 부분들. 그러면 그 이론들마다 각각 문제와 좀 더 잘 맞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상담심리가 꼭 뭐 상담심리센터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요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로컬에 있는 쪽 아니어도 뭐 학교 장면에서도 상담심리 선생님들이 많이 요새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있지 않았나요? 위클래스? 오, 젊구나. 제가 다닐 때는 없었어요, 그런 거. 진로 선생님도 없었어요. 근데 한 15년? 15년 된 것 같아요. 한 15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미 10년 전에 있었고, 15년 정도 전부터 학교에 위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로 상담센터 해가지고 이제 진로 선생님들, 전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초중고 학교 쪽에도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리를 잡고 있고, 자, 그래서 같이 학교 쪽에 있으면 이제 학교 심리학, 뭐 병원 쪽에 있으면 임상 심리학,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 다양한 부분들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같이 이제 진행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그림은 근데 학교 심리학 그림이었네. 네. 다 비슷비슷한데 각자 하는 그 영역이 조금씩 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교 심리는 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대학도 있어요. 대학도 있고요. 뭐 교육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의 학습과 정신 건강을 촉진하게 만드는 이제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담 심리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교 장면에서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 심리에서는 여기에 오는 분들이 학생이 있다 보니까는 학업적인 분들, 그러니까는 뭐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입이 들어가는데, 이게 학습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개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습 영역에 대해서도 뭐 이제 지도를 해준다든지, 뭐 학습 지도, 생활 지도 전반적으로 학교 심리는 좀 더 이제 학생들한테 맞는 그 부분들을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 같이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계를 하죠. 그래서 학교 심리에서도 학교 장면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데 뭐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충동 이런 부분들에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임상심리 쪽으로 외부에 연결을 해서 치료라든지 상담을 더 자세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더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계를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학교 심리 장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있지만 이제 간접적인 서비스로 또 그 외로 교사 자문이라든지 학교 시스템 개선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학교 심리에서는 전반적으로 상담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학생의 전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배움 뭐 이런 프로그램 관리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같이 가고 있는 게 지금 교육심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 교육심리학을 다 그 4년 이제 학부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교육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계속 배워요. 그리고 이 교육심리학 분야에 여러 가지 형태로 심리학 개론도 들어가 있는데 뭐 교육심리 해가지고 교수법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동기, 교육평가, 교육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시험 문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거는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원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교육심리학 쪽 시험 문제랑 좀 이제 유사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교육심리는 아무래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긴 하더라고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맞고 이제 이런 학습 동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시기도 하더라고요. 교육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요. 자, 산업 및 조직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 조직, 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심리학적 원리를 이제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든지 근로자의 복지 문제, 그래서 조직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윤 창출을 해야지 조직이 유지가 되고 조직이 유지가 돼야지 계속해가지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최대한 자기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근로복지, 인사, 직무 배치, 홍보, 뭐 시장 조사, 뭐 동기부여, 그러니까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 동기부여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인간관계 아니면은 생산성 증진, 뭐 인사 선발, 배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도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도 한데 이들을 잘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인적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사람하고 조직 세 가지 형태의 어떤 그 변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여기에서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학문이 이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고 여기에 시조세는 윈스터버그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쿤 레빈이라고도 하고 크루트 레빈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근데 심리학 개론서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동기심리학에서 한 번 더 보기는 할 건데 근데 이분은 이제 별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사진 하나 넣었어요. 자, 저분은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이제 양쪽 두 거장이기는 한데 이 좌측에 있는 윈스터버그 같은 경우에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바로 밑에 보시는 6번의 범죄심리에도 이제 초석을 세우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럼 이걸 어디다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법의학
심리라고 하는 부분을 개척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범죄 현장에서 뭐 이제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줘야겠다. 그래서 했고요. 자,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얘기해 줄 건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기능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윌리엄 제임스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5번에도 시험에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이 윈스터 버그를 원래 이 사람 독일에 있었거든요. 독일에 있던 사람인데 영어도 못하는데 데리고 왔어요. 스카우트제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이 법의와 이 범죄심리 분야를 초석을 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하는데 이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도 이제 둘 다 같이 하게 됐고, 둘 다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둘 다 미국에서 뿌리를 내려요. 네, 히틀러 덕분에. 이게 전쟁이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거야. 심리학이 사실은 미국에서 약간 이렇게 성장한 학문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다른 유럽 쪽에서 연구를 하지 않았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쪽에도 굉장히 훌륭한 학자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유럽 쪽 학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흥하게 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분은 산업 및 조직 심리학뿐만 아니라 그 사회 심리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큰 거장이기도 하세요. 자, 그래서 범죄 심리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간 행동의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한 사회적인 도구로 우리가 법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범죄에서는 해가 되는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뭐 이런 법을 지금 준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행동의 어떤 통제에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법하고 심리학이 묶여진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제 법정 장면에서 관계되는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 가치관, 경험, 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판사, 변호사, 목격자,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제 함께 들어가서 이제 이 뭐 사건 수사? 근데 뭐 꼭 사건 수사라기보다, 저는 현재 이제 경찰청에서 피해자 심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피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기를 당하면은 재산적 피해가 눈에 보이잖아요. 어쨌든 증명할 수 있고, 아니면은 폭행을 당했으면은 신체적 피해가 있고. 근데 신체적 피해든 그리고 이거는 눈에 확 보이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약간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사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리지 않고 되게 교묘하게 가스라이팅 하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잘 안 보이는 것들. 근데 이게 심적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범죄 심리학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범죄자 프로파일러 뭐 이런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부분이 심리학에서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범죄 사건이 있었을 때.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할 때 내가 본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과거에는 강제로 그 가해자가 아닌데, 실제로는 가해자가 아닌데 이 가해자한테 자백 뭐 진술을 받아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는 증거가 다 있는데 바로 너잖아 범인은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편향된, 그러니까는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신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들어가 있지는 않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범죄 심리에서도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범죄 장면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전공하신 분들은 뭐 범죄 분석, 뭐 보호 관찰, 뭐 진술, 교도관 상담원 다양한 형태로 전공하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사회심리 있는데, 사회심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하는 분야로 대표적인 주제는 태도 형성,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대인관계에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근데 이제 변화한다라는 게 집에 있을 때와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와 뭐 아니면 내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으로 좀 이제 잘 보여야 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그런 공적 자리와 사적 자리에서의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와 혼자 집에서 공부할 때와 도서관 가서 공부할 때도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달라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아, 그저께인가 보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엘리멘탈 보러 갔는데 이제 친구랑 있는데 팝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팝콘을 이제 사주려고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데 이제 이제 같이 보러 간 친구 이제 이거 먹을 거 이렇게 해서 먹을 거야, 음료랑 이렇게, 그냥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렇게 이렇게 단 어떤 간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안 먹는데.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그럼 다른 거 사줄까? 뭐 음료수 사줄까? 했는데 저희 딸은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엄마 나도 안 먹을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진짜? 했더니 나도 안 먹을래. 그래서 2번인가 다시 물어봤는데 자기 안 먹는다고. 근데 이게 지금 분명 제가 느꼈을 때 그 친구와 가지 않았으면 먹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원래 본인이 하던 행동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사회심리학에서 연구하는 부분이야.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주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우리의 행동, 태도가. 그래서 대인관계라든지 편견, 아니면 집단의 어떤 역동성, 폭력, 뭐 공격성. 그러니까는 이 폭력하고 공격성도 내가 혼자 있을 때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같이 몰려 있어가지고 이게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이제 사회심리학이고요. 개인이 있고 어떤 사회적 환경, 상황적 환경에 따라서 개인이 달라지는 부분들, 그리고 제도 시스템 안에서 달라지는 부분들, 상황적 요인하고 뭐 사회적 관계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 근데 누군가는 도와주는데 누군가는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장면을 만약에 봤을 때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는 이 사람들이 되게 도덕적으로 아니면 인성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에서는 왜 어떨 때는 도와주는데 왜 어떨 때는 도와주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누군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뭐 손을 들기도 하고, 아니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나도 손을 안 들거나, 아무도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또 질문 피드백 받을게요, Q&A 할게요, 그러면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는 질문하고 싶은데 손을 못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 이제 사회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교재의 기초냐 아니면은 뭐 응용이냐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한 뭐 7개 정도 봤는데, 지금 현재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한국심리학회에 16개의 산하 학회가 있고요. 각 나라마다 뭐 한국심리학회, 미국심리학회, 뭐 영국심리학회, 일본심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그 심리학회가 있고요. 그 심리학회 산하에 각 분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초심리학에서 봤던 분야들과 그다음에 응용심리에서 봤던 분야들이 이제 분파들 그 과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현재 지금 16개고 이게 2020년에는 아마 14개인가 그랬는데 15개였어요. 2020년에 코칭 심리학회가 그 전에 나왔으니까 2개가 최근에
측정평가 심리학회하고 디지털 심리학회가 최근에 이제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16개고요.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을 때 53개였나? 미국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아까 건강 심리 뭐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요 정도 16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얘는 시험 문제 출제될 때 뭐 다음 주 기초 심리학에 들어가는 학문, 뭐 아니면 응용 심리학이 들어가는 학문, 다음 주 뭐 아니면 다른 학문. 그래서 약간 이름 정도만 나오는데 그게 내용이 안 나오는 거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책 전반에 다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세분화된 그 부분은 다 다른 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냥 큰 틀로 있구나, 목차가 있구나. 그래서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어차피 목차를 다 보셔야 돼서 이렇게 심리학 분야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구나. 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챕터 3에 보시면은 이제 심리학의 역사와 접근 방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의 기초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그리스하고 근대를 볼 수가 있고요. 뭐 고대 그리스의 영향만 받은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어. 인류의 탄생 그 전부터 시작부터 태초부터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 집단을 같이 무리를 이렇게 무리고 살면서부터 어떤 조금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시점부터 계속 사유가 있었던 거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 와서 이제 확 붐을 이루게 된 거니까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고대 그리스부터 이제 좀 약간 심리학 철학책에서는 거기서부터 그 기점을 잡아가지고 하는 이유가 소크라테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도 철학에 대한 사유는 있었는데 이 철학에 대한 사유가 뭐 현실계나 아니면은 인간이 아는 다른 형태에 대해서도 다 같이 철학적 사유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소크라테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사유의 어떤 중심이 되는 부분을 인간으로 만든 게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약간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부터 나오게 되고요. 자, 심리학의 어떤 초기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문명들 안에서 인간과 신의 관계 아니면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들 이런 고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어요. 뭐 사람이 뭔지, 나는 누군지, 삶은 무엇인지, 뭐 죽음 이후에 삶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이 계속 끊임없이 어떤 시대나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하고 인간 마음에 대한 어떤 물음에 답을 제공했던 게 이제 철학인 거고, 심리학은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하고 철학은 지금 포커스는 같아요. 인간에 대한 존재와 인간에 대한 마음, 이 부분을 찾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데 차이점은 심리학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실험과 연구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철학은 과학적 연구나 실험을 하지는 않죠. 사유를 하잖아. 그래서 심리학은 이제 과학이고 보고 있고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런 거는 우리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 들어봐요? 이게 아이작 뉴턴이 했던 말로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 치면은 이 사람 말로 나오는데 사실 이거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아닌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파생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1130년에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를 아이작 뉴턴이 자기 어디에다 인용을 했나? 그래서 이게 이제 퍼지면서 아이작 뉴턴 말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있던 이미 연구가 됐거나 이미 사유가 돼서 이제 기록이 됐거나 뭐 기술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기술이 됐으면 설명이 되고 이제 자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미 축적된 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정말 그 철학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 연구가 됐었고, 연구라기보다는 사유가 된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심리학이 철학에서 하나의 분야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부분도 같이 보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은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그 심리학의 각 하위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뭐 발달 심리, 아까 전에 우리가 발달 기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간에 따른 변화, 뭐 다양한 심리적인 영역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성격적인 부분들, 아니면 지금 방금 봤던 뭐 사회심리학, 법심리학, 상담심리학,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미 이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철학자들이 다 고민했던 부분들이야. 그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철학은 사실 근데 이제 심리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문에 다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는 이 필로소피아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철학적인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찾아가는 게 이제 심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소크라테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초기 철학자들은 현실과 아니면 천계, 물질 자체의 본성에 대해서 보다 이제 더 넓은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크라테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철학적 탐구가 무생물계에서 인간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이제 포커스가 다 담겨져 있는 거야. 그 전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다양한 부분들도 함께 봤는데 뭐 인간과 신의 존재, 근데 소크라테스를 기점으로 이게 진짜 인간에 대해서 나의 어떤 내면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에 뭐가 있어요? 너는 실제 너를 알고 있냐? 이게 알에 대한 거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걸 한 세 가지로 이거를 카테고리화 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알매 문제, 하나는 뭐 통치에 대한 거, 하나는 뭐였지? 행위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그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알에 대한 문제가 알고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소크라테스식 혹시 대화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문답법이라고 이게 약간 개방형 질문으로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폐쇄형 질문이 있다라고 하고, 약간 어떻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열어놨잖아요. 답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계속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대화법 논법술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은 어떤 답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나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의 그 내면을 잘 성찰하고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했던 게 지행합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행동한 것을 일치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거를 실제 그렇게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다면 그거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삶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플라톤이 이 사람 제자예요. 소크라테스 제자고, 자, 플라톤은 이제 지식의 원천 감각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요. 자, 감각은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감각이 아니다.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밖에 요새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내가 기온은 똑같아. 기온은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정말 에어컨 빵빵 쐬다가 나갔을 때하고 계속 저기 밖에를 계속 걷고 있을 때 저 기온은 똑같지만 내가 느끼는 감각은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굉장히 배고플 때 몇 끼 굶었을 때 이렇게 빵집 지나갈 때 나는 그 냄새와 내가 이미 굉장히 이렇게 포만한 상태에서 냄새를 맡는 경우도 이 음식 냄새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 감각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왜곡돼서 이게 어떤 순간에는 너무 맛있고 군침 도는 냄새인데 어떤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냄새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은 음식이어도 다른 맛이 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도. 그런데 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감각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변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지식이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생득설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감각적인 경험을 넘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다. 그리고 감각은, 그러니까 플라톤 입장에서 감각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성은 괜찮네. 그러니까는 인간을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로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탐구하고 사유해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플라톤이 원래는 그냥 이거는 듣고 넘어가면 돼요. 시험에는 안 나와. 둘이 스승과 제자인데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원래부터 철학자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원래 꿈은 희곡 작가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를 만난 후에 이제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걸으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소크라테스 그때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전엔 또 옹호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 세력이 돼버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서 아테네를 떠나요. 근데 아테네를 떠났다가 임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려가요. 그래서 12년인가 이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해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 이때 같이 있었던 키레네 학파의 아니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거길 지나가다가 플라톤을 발견을 하고 플라톤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이제 플라톤은 이제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플라톤도 집에 돌아와서 이분한테 이제 다시 자기 몸값을 이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살만 하셨나 봐요.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 돈으로 서양 최초의 고등 교육기관인 아카데미아를 설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카데미아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잠깐만, 뒤에 아직 안 났네. 자, 대화법의 한계를 대화법이 지금 소크라테스 거였잖아요. 이제 소크라테스에서 이제 플라톤이 이 아카데미아를 설립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했겠죠. 그러면서 대화법의 한계를 이제 개선을 하고 변증술이라고 토론을 통해서 대립되는 의견으로 이제 점점 좁혀가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보면 농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플라톤은 변증술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플라톤의 가장 중요한 이데아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데아가 플라톤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이 이데아를 설명할 때 그 철학 공부할 때 이런 그림을 쓰거든요.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 아마 전공할 때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플라톤을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통해서 플라톤이 얘기했던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벽면에 이제 그림자만 보고 있는 재수들이 있어요. 재수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동굴 안에서만 있게 되면은 빛이 밖에서 보이니까 여기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현실은 여기인 거야. 외부를 볼 수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일상에서 이제 철학을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심리학에 갖고 와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여기만 보고 살아가는 부분이 그냥 일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우리 같다. 이렇게도 대입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서 가장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서는 이데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게 되면은 결코 볼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들 일도 하고 뭐 학생이면 학교도 가고 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그렇게 기능하면서 살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른 채로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것들, 습관적인 것들. 근데 이제 플라톤이 아까 얘기했던 게 습관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감각은. 근데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진짜 내가 이 내 삶에서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극적인 부분을 향유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사유할 수 없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나가지 못하게 막는 이 동굴 안에 또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내가 내 삶을 개척해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각자의 어떤 뭐 잠재력, 능력, 타고난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어떤 환경들이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족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제도, 뭐 여러 가지 형태.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가면 우리는 이제 이데아를 볼 수 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진짜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을 그런 길을 걸어가려면 쉽지 않죠. 너무 험난하잖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뭘 통해서 내가 진짜 내 삶에서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죽음 이후에 뭐 삶은 무엇이 있을까? 뭐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뭐 인생관 뭐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해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를 결국에 나가려면 플라톤은 교육이라든지 뭐 아니면 논박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인지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들을 깨워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기 몸값을 주고 몸값으로 세운 아카데미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16살에 입학을 하고, 자,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배울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이제 약간 질문도 계속 많이 하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미 알아봤어.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다른 학생들하고 다르다는 걸.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독자적인 학문을 추구를 하죠. 둘이 어쨌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점인데, 이제 차이점은 플라톤의 가장 큰 개념은 이데아예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보다는 우리는 여기 자체에 살고 있다. 이 현실 자체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현실 자체에서 경험하는 것들, 이 경험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험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둘이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이데아는 형 이상학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현재 여기에 기초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기능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그 부분을 얘기를 이제 둘의 차이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 그림인데,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손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테네 학당 해가지고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둘 중에 한 명이 플라톤이고 한 명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면 누가 플라톤 같아요? 그쵸? 왜냐면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이데아는 사실은 여기에 있지 않거든요. 물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는 현실에 여기 히어 앤 나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라파엘로가 그렇게 그린 거야. 자, 그래서 10페이지 돌아와서 보시면은 철학에 영향했을 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자, 플라톤의 생득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경험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천성적으로 타고난 거냐, 인간이, 아니면은 양육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뒤에 발달심리 할 때도 한 번 더 나오기는 해요. 우리가 인간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어떤 잠재력이냐, 아니면 양육적으로 후천적으로 무언가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냐. 자, 근대에 넘어오게 되면은 40분 넘었죠. 그러면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